이제 상상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오랫동안 예상해 왔습니다. 시진핑도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베이징은 훨씬 더 야심차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출된 러시아 정보 등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중국이 대만이 아니라 시베리아를 먼저 노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이 단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중국이 가장 가까운 전략적 동맹국 중 하나를 침공하겠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두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단합해 보이는 상황에서 말이죠.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과 북미의 많은 지역과의 연결이 사실상 끊겼고 크렘린궁은 점점 더 동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무역과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흔들리는 전시 경제를 지탱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몇 년간 중국은 그 요구에 확실히 응답해 왔습니다. 아시아의 거인인 중국은 러시아 화석연료의 최대 구매자가 되었으며 석유, 석탄, 가스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 규모도 최근 몇 년 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4년에는 2,4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주로 앞서 언급한 화석연료와 천연자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자동차와 트랙터부터 전자제품,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러시아 경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중국 덕분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낭비적인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 덕분입니다. 최근 한 러시아 관리도 인정했듯이 오랜 기간 그렇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미사일과 드론도 만들지 못했을 것이며 러시아 경제도 이미 붕괴했을 겁니다. 중국이 원했다면 전쟁도 진작 끝났을 것입니다. 베이징이 러시아 석유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덕분에 유럽 대부분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한 사실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대 내내 중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 전쟁에 꼭 필요한 이중용도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중용도 제품이란 민간과 군사 양쪽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특정 종류의 화학물질이나 센서, 컴퓨터 칩 같은 전자부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면 실제 무기나 군용 차량을 러시아에 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정학적 입지를 유지하며 러시아의 탱크, 드론 등 무기 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제품을 우회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제품을 자체 생산하지 못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인 푸틴과 시진핑도 최근 들어 더욱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차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군대 역시 최근 수십 차례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중국과 러시아는 11번 합동훈련을 했으나 2025년엔 4번에 그쳤습니다. 무역 차트 역시 중국이 여전히 러시아 자원의 최대 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투자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국방안보 싱크탱크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관계의 장기적인 역학은 순전히 거래적인 접근 방식을 시사하며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복수주의를 통해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동쪽 이웃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우리는 핀란드 은행 신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로 중국 수출업자들이 러시아의 약화된 입장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업자들이 모스크바로 가는 이중 용도 상품의 가격을 크게 올렸고 일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0배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품의 다른 국가 수출은 9배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일부 구매를 줄였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들 발언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이 동맹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결제를 중단하거나 이득을 챙기며 노골적으로 약탈하기도 합니다. 이는 동맹국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즉 Federal Security Service 내부에서는 의견이 훨씬 더 냉혹합니다.
이 사실은 2025년 6월 8페이지짜리 보고서가 RS리그 사이버 범죄 그룹에 의해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전달되며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이 보고서를 서방 정보기관에 전달하고 일부 흥미로운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해 모두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나라 간 그림자 속 긴장감 넘치는 정보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FSB가 앙탕트4라는 새 방첩 프로그램을 승인한 사실도 밝힙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중국 스파이들은 러시아 이익 훼손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자원을 투입하려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약화된 방어를 틈타 기회를 노릴까 우려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정보 활동을 감시하고 잠재적 위협을 경고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새로운 정보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부서는 크렘린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몇 가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페더럴 시큐리티 서비스 내 일부는 중국을 적으로 여기며 러시아 안보에 큰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교들은 베이징이 점점 더 러시아 스파이들을 포섭해 자국을 위해 활동하게 하고 민감한 러시아 군사 기밀과 기술을 입수하려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만 있는 러시아 과학자들을 유인해 자국에 합류시키거나 기밀 정보 공유까지 시도합니다. 이에 대응해 FSB는 요원들에게 이 위협을 차단하고 중요한 전략 정보를 중국에 넘기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여러 러시아 시민들과 직접 회의했습니다. 베이징이 러시아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기관은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앱인 위챗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첩보 대상자들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중국의 진짜 의도와 숨겨진 계획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페더럴 시큐리티 서비스 요원들은 중국이 서방 무기와 전쟁 이해를 높이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사 작전을 적극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FSB는 중국이 러시아 영토를 주장하려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요원들이 이미 북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광산회사나 연구센터 같은 곳을 실제 첩보 활동의 위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중국의 러시아 영토 침범 가능성은 크렘린 고위 관계자와 러시아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오랜 두려움입니다. 두 나라는 2615마일 4208km 차로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합니다. 중국은 이 국경선 설정 방식에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등 태평양 항구 도시를 합병한 19세기 조약이 불공정하다고 수년간 주장해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언젠가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중국이 자신들에게 속한다고 느끼는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면에서 이런 기반을 공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2023년 중국은 러시아 영토 도시와 마을에 역사적 중국식 지명이 담긴 새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앞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이 포함된 모든 중국 지도에서 러시아식 명칭이 아니라 중국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보스토크는 하이셴와이로 표기됩니다. 또한 국제 경계선에 위치한 한 섬에서도 중국 지도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그 섬은 러시아어로는 볼쇼이 우수리스키 섬, 중국어로는 흑웅도 흑곰섬로 알려져 있으며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섬은 2008년 중러 국경협정 이후 두 나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러시아가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중국 지도에는 이 섬이 전부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 농민들이 러시아 인근 프리모르스키 지방에서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1860년 청나라가 러시아에 할양했으나 이후 베이징 정책 이반자와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가 러시아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지도부도 프리모르스키 지방과 다른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들을 스스로 차지하고자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점점 더 커지는 우려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한때 강했던 경제도 전쟁 피해와 제재, 국제적 고립으로 크게 타격받았습니다. 페더럴 시큐리티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학자들이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 주장을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고대 중국 민족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현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해당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FSB는 요원들에게 보복 행위 폭로와 중국의 러시아 과학자 및 기록 보관소 자금 지원 시도를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한 메모에서는 해당 활동에 관여한 러시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행사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중국의 영토 잠식이나 영향력 확장에 대해 우려해야 할 곳은 극동 지역만이 아닙니다. 페더럴 시큐리티 서비스 요원들은 베이징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과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새 전략을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 상당수는 과거 소련에 속했고 오랫동안 무역과 안보 지원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FSB에 따르면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방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의 작동 방식이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교류가 있었다는 간단한 언급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에서 큰 우려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많은 무역을 잃었고 무모하고 잔인한 행동으로 국제적 연결도 많이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빠르게 우방을 잃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해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들 국가 중 몇몇은 이미 최근 모스크바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점차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더 이상 이상적인 파트너가 아닐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제재의 연쇄적 영향 이유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은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고 주권을 주장하며 다극화된 미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재편으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100년 독점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국가들은 서방을 바라보며 미국과 유럽과 더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페더럴 시큐리티 서비스 보고서가 정확하다면 일부 국가는 중국과 유대감을 쌓고 무역, 안보,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모스크바와 맺은 관계를 점차 약화시킬 것입니다. 중국이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얻을수록 러시아에 맞서 행동할 자신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페더럴 시큐리티 서비스 보고서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이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광대한 북극 및 북해 항로 영토에 관심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해안선을 따라 있는 바다가 너무 얼어붙어 있어서 선박 운항이 어려웠고 그래서 경제적 가치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고 빙하가 녹으면서 이 지역은 곧 더 가치 있는 해상 운송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유럽 선박 운송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로써 중국과 여러 나라 간 무역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의 수입과 수출 규모와 가치가 모두 증가합니다. 러시아는 과거 북극에서 중국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드물게 약한 상황에 처한 지금 서방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베이징이 행동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러시아가 북극 노후 인프라 유지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최근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 회사 노보테크는 북극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해 왔으며 이전에는 미국 기업 베이커 휴즈와 협력한 바 있습니다. 페더럴 시큐리티 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스파이들이 북극에서 러시아 개발과 계획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시베리아나 대만을 침공하는 것의 장단점을 저울질해 보면 사실 중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전략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가 대만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는 점에서
이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는 대만보다 면적이 475배나 크고 인구도 6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기나 군사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공격하기에 타이밍이 그리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대만이 비교적 작은 섬일지라도 중국과는 100마일에 달하는 대만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과거의 분쟁들이 증명했듯이 넓은 바다를 건너는 것은 어떤 전쟁 국가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군대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 22마일 해협을 극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훨씬 더 넓고 타이완의 현대화된 군대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인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지원으로 인해 강력하게 방어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워게임 결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려는 시도는 거의 실패할 것이 확실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3주간의 분쟁 동안 중국이 최소 1만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전투기, 해군 함정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제적 여파도 엄청날 것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2024 연 분석에 따르면 대만 전쟁은 세계 약 10조 달러, 즉 전 세계 GDP의 10%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대만이 세계 기술 산업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반도체 생산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도 붕괴될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잠재적 비용과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의 전면전 위험이 결합되면 중국이 대만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러시아를 공격해도 이런 심각한 결과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로 러시아는 현재 동맹국이 거의 없으며 사실상 생존을 위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려 해도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연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시베리아는 넓고 석유, 가스, 금, 다이아몬드, 히토류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해 중국 경제 유지와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시베리아는 또한 담수 자원이 풍부한데 바이칼 호수 하나만 해도 전 세계 비동결 담수의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 대부분이 가뭄과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 시기에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을 대량 통제하면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베리아의 수많은 자원 중 일부만이라도 통제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에게 대만을 점령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예상된 국내 총생산 성장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고 군 현대화나 친환경 기술 투자 등 핵심 자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대만은 여전히 장기 목표지만 현재는 러시아가 중국에 더 논리적이고 가치 있는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FSB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침공 계획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또한 중국이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어 전면적 침공도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푸틴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놀라운 실제 손실 수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는 푸틴의 절박한 권력 추구가 어떻게 엄청난 역효과로 국가의 위상, 결속력,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저희의 분석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이런 군사 속보와 자세한 영상 리포트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오늘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